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일국사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이 그 작품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8, 9세기 지금 아까 5페이지 좀 하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고 한 그 겐지모노 갓다리가 이렇게 한 11세기 뭐 이러니까 그 무렵으로 따지려면 우리도 15세기에 쓰여졌으니까 이 작품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치원전으로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동아시아적 관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5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썼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줄 볼게요. 5페이지. 금오신화에는 명나라 구에 넘겨볼게요. 자, 지은 전등신화의 요소를 수용하거나 변형시킨 흔적이 보인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문학을 공부할 때는 중국 문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등신화, 제가 이 전자 아까 설명드렸죠? 심지자를 전자. 네. 여기 심지자를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지를 잘라서 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탠드 막 이런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게임이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옛날에 뭐 게임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읽는 게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보면 저도 이제 책을 좀 읽긴 한데 보면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옛날에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예, 전자 밑에 지금 칼도자인가 예, 힘적인데 아까는 칼도자. 제가 불화자 아니었나요? 제가 불화자라고요? 아니, 제가 칼도자 썼는데 심지살 전자 할 때. 아까 불화자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썼다고요? 예, 아니, 점맥이요. 아니야. 이거 그냥 썼는데 제가 이거 칼도자 썼어요. 이 네, 칼도자를 썼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게 심지자를 전자라고 하면서 이거 써드렸는데 이 이제 옆에 있는 등할 때 불화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 전등할 때 이 등자가 이 불화자고 이 심지자를 전자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전등입니다. 자,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만복사 돋보기부터 봐요. 이제 너무나 재밌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만복사 돋보기 좀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만복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갈 일 있으면 만복사를 검색하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만복사 지를 검색하세요. 만복사 지. 이거 제가 힌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만복사 가면 절대로 김시습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만복사 지로 가야 된다. 자, 근데 이 만복사의 저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포? 윷놀이. 있나요? 이게 보면 주인공이 이제 양생이 있는데 양생이 노총각이에요. 보세요. 노총각인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하나 또 설명드리면 들으시면 나는 좀 소설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과목은 필독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전을 모르고 소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에서 골방에서 배필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어요. 근데 양생이 법당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윷놀이를 해서 이기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게 완전히 뻥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동상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동상에 부처님이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생한테 윷놀이를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생이 이기겠죠. 양생이 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생이 이겨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밖을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밖에서 한 여인이 뭐 하고 있느냐? 탑돌이를 하고 있는 탑돌이. 탑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생이 그 탑돌이한 여인과 첫눈에 뿅 하고 사랑에 빠져요. 한 2박 3일 동안 사랑에 빠져.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여튼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죽은 천의 홀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막 자기 집으로 자기를 데리고 와, 양생을. 근데 집 앞에서 여인이 뿅 하고 사라져. 뿅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양생이 이제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제기를 닫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죽은 딸을 이제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런다는, 알고 보니까 내가 양생이 사랑하는 여인은 죽은 여자예요. 죽은 여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생이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초가를 하나 지어놓고 그 이제 뼈 같은 걸 묻어주고요.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약 좋게 먹고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것은 국문과 아니어도 다 알아요. 자, 그럼 국문과생이시니까 뭘 알아야 되냐? 예, 그렇죠. 사육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생은 양생은 김시습이고 김시습을 가리켜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처녀는 바로 사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시습은 생육신이잖아요. 생육신. 자, 그러니까 생육신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글이에요. 이건 책에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위로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느냐? 당연하죠. 뭐 때문에? 검열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생육신이지만 이 사육신을 위로하는 글을 썼다고 칩시다. 그 수양대군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조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바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돌려서 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남원 그 뭡니까 거기 이제 갔는데 만복사지에 이제 갔는데 갈 때 이제 역사여행 동아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아, 이거는 생육신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한 글이라고 했더니 거기 딱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신이.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회원들이 이거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생육신과 사육신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 남연 부주지가 나와요. 이 남연 할 때 염자가 염라대왕이라고 그랬죠. 이 주인공이 박생이에요. 여기서는. 그 만복사는 양생이고요. 여기서는 박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과 도학을 갖춘 유학생이고 승려와 종교에 문답을 하면서 천당 지옥설을 부인하는데 꿈에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과 막 토론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염라대왕이 뭐 이제 여러 가지 토론하고 나서 너 대단하다.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정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되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도 시체가 썩지도 않아.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그런 새 주장을 종교관, 인생관 등을 통해서 반영한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건 밑줄 쳐야 돼요. 이와 아울러 자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 벽정기 등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다룬 명혼계 애정소설. 이거 내묻혀 놓으세요. 명혼계라는 말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명혼이 뭐냐? 자, 혼은 혼인이에요. 이 명은요 죽을 명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뭐냐? 죽은 사람과의 혼인하는 이야기를 명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명혼. 죽은 사람과 혼인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도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사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 결혼식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가끔 TV에 이렇게 나오던데. 영혼 결혼식. 네. 네, 이거예요. 예. 이 명혼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 말로 하면 죽는 사람 옷을 놔두고. 예, 옷을 그렇죠. 놔두고 맞아. 그게 영혼 명혼이에요. 그게 영혼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이런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홍승희 씨가 지금 못 들어온다고. 못 들은다고 왜 못 들으시지?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이거 지금 막 강의하다가 제가 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홍승희 님이 잠깐만요. 지금 여기 상으로는 안 들어와 있는데 참가자의 초대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될 여기에는 제가 지금 초대는 다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이상하다. 여기 만약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초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뜨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클릭을 해보라고. 아니, 저도 몇 번 오류 나더니 들어가지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여튼 한번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게 클릭을 한번 다시 한 번만 하라고 해보셔요. 연결이 안 된다. 이상하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남연 부주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 벽정기 설명을 드렸죠. 이게 명혼 소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죽은 여자와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동양의 작품은 다 남자들이 다 살아 있어요. 여자가 죽어요. 처녀귀신. 우리도 총각귀신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그거 봐도 총각귀신은 별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처녀 귀신이에요. 네. 이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천녀유혼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천녀. 근데 옛날 소설들은 다 음. 처녀 귀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때? 남자가 죽죠? 남자 귀신. 남자가 죽고, 예, 그렇죠. 여자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중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불러들이는 여자죠,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죽은 여자의 사랑은 거기 나오죠. 밑에 보면 간절한 내적 욕구의 실현으로 역설적인 사랑이요 결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몽유계 소설. 자, 몽유계는 꿈에 놀러 갔다는 뜻이에요. 놀유자입니다. 놀유자. 용궁부연록, 남연부주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용궁부연록이나 남연부주지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네. 몽유잖아요. 몽유도원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꿈몽자. 남연부주지는 예, 그렇죠. 꿈몽자. 밑에 나오죠. 박생이 저승의 통치자 염라대왕과 만나서 막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용궁부연록도 용궁에 가서 이제 막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재능과 이상 밑줄 쫙 쳐보세요.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재능과 이상을 뭐라고 하냐 이거 하나 한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한자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제불우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회제불우 이렇게 쓰는데 요 회자가 품을 회자예요. 품을 회자. 품을 회자. 제자는 알겠죠? 제주 제자. 제주를 품어요. 그렇지만 만날 우자예요. 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제부유. 불우라고. 주부유. 회제불우. 회제불우입니다. 해제부. 꼭 알아두십시오. 회제불우. 내가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연아 선수가 엄청나게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김연아를 알아준 사람 못 만나면 끝나는 거죠. 천리마가 아무리 잘 달려도 천리마를 알아준 사람 못 만나면 그냥 일반적인 말하고 똑같겠죠. 맞나요? 그걸 네, 네. 회제불우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몽유록. 자, 몽유록은 꿈속에서 논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몽유록은 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몽유록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몽유록과 몽자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돼. 자,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는데 자, 몽유록과 여러분이 옛날에는 몽유록이나 몽자류 그게 그거 아니야? 구문가 안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근데 달라요. 이게 달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몽유록과 몽자류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 제가 크게 말하고 있는 다른 분도 안 들리나요? 아니, 잘 들려요. 잘 아, 들리시는데? 내 것은 안 들리네요. 지금 그거 뭐 저기 저 스피커를 꺼버렸나 보다. 그걸 다시 켜봐. 아니에요. 스피커 되게 아니 근데 스마트폰 켜고 하셨나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나요? 교수님, 내가 들어갔다 다시 껐다가 예, 들어갈게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셨다. 근데 홍승희님 이게 안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지? 이게 또 새 첫 그거라서 이게 다른 분들은 그냥 잘 들으셨죠?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왜 이거 안 나오지? 이상하네. 그럼 일단 나가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초대 수락을 해드릴게요. 네, 나가게 할게요. 예, 나가게 하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게 해갖고. 예, 나가게 하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수업을 할게요. 자, 몽유록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수회의록이라는 작품이 몽유록이에요. 안국선의 신소설 중에 금수회의록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이게 대표적인 몽유록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세상으로 갔잖아요. 몽유록.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금수회의록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몽유록인데 하여튼 몽유록은 자 이제 다시 이 책을 볼게요. 이게 좀 설명할 게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7페이지. 자, 몽유록에서는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꿈에 빠져는 인몽. 꿈에서 깨어나는 강몽이 특징적인 화소로 존재한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꿈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거.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렇죠? 화소라는 것은 모티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티프. 모티프. 모티브를 다른 말로 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모티프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이걸 화소란 말 써요. 같은 말입니다. 동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몽유록의 주인공의 한 일생을 다루는 반면 몽유록은 구운몽, 옥루몽은 주인공 일생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유록은 잠깐 꿈을 꿔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몽자류는 전 일생이라는 거예요. 전 일생.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이 뭐다? 구운몽이다. 자, 그러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죠. 성진이가 팔선녀를 보고 뿅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성진이가 잠을 잘 때 인간 세상 내려보내죠. 그래서 인간 세상 네. 이름이 뭐였어요? 양소유였잖아요. 양소유. 예, 양소유. 잠시 논다는 뜻이에요. 소유라는 것은 잠시 논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녀, 그러니까 이 성진이 팔선녀인데 이처 육첩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상을 깨닫고 있는 차에 이제 육관대사가 다시 도수를 부려서 인간 세상으로 올려 보내고 깨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돌을 닦다가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구운몽이.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게 몽자료라는 거죠. 좀 차이점을 알아두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인몽, 인도, 자정, 앉아요, 토론. 자, 중요한 게 디스커션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토론이라는 건 디스커션 말하는 거, 토론. 그리고 시연. 이제 뭐 배설은 이제 잔치를, 그러니까 배설이라는 거는 이제 막 차린다는 거죠. 시연. 시 같은 것을 연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도 막 낭송하고 주고받고 그러다가 깨달아요. 깨닫는 거죠. 잠에서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다. 뭐 이 작품의 예까지 여러분이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몽유록은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몽자류라고 하는 것은 구몽을 여러분이 하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몽은 네. 이제 그런 그 강몽 이런 거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훨씬 더 이 몽유록은 이제 잠깐의 이야기죠. 잠깐, 쉽게 말하면. 이 몽유록이라는 것은 잠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왜냐면 잠깐 꿈을 꿔서 그곳으로 가고 깨는 건데 이 몽자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막 환생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옷이나 그 밑에 단락입니다. 전기소설은 귀족 사대부들의 문화기대 집권 벌열층과 대립하고 있던 신진의 비판적 사대부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창작이 됐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그런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정도만 여기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상,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서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글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재밌죠. 그러면 과연 뭡니까? 수양대군이 알고 가만히 있었나? 알아도 가만히 있었나?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검열을 피해서 썼는데 아마 수양대군 정도 되면 다 알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대로 놔뒀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숙기. 밑에 있죠? 자, 여기 밑줄 좀 치세요. 7페이지입니다. 둘째 단계인 성숙기는 국문소설이 등장하고 가전체, 전기체를 벗어난 전기적 서사체. 이게 또 중요해요. 전기라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참 복잡해지죠. 자, 전기가. 자, 이 전기가 있고요. 이게 또 달라요. 예, 그렇죠. 이 전기가 있어요. 이 전기가. 기록할 기자. 뭐가 다르냐? 이 전기는 이순신 전기할 때 전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 우리가 이제 바이오그래피라고 하죠. 영어로 바이오그래피. 그 전기고, 요 전기는 뭐라고요? 기이한 것을 전하는 이야기. 아까 대표적인 게 뭐다? 구운몽이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운몽. 네, 대표적인 게 구운몽이 대표적인 전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똑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자를 쓰는 겁니다. 전기. 그래서 여러분이 한문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쓰면 어떤 뜻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허균, 김만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군담계 영웅 소설이 등장을 해요. 군담계. 그러니까 이 군담계는 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군담계는 이제 역사 영웅 소설이 있고요. 역사
영웅소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창작 영웅소설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역사 영웅소설은 실제 인물. 예를 들어서 임경업전, 임경업이 실제 인물이잖아요. 자,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창작계는 예를 들어서 조웅전, 이 수컷 웅자 쓰는 뭐 소대성전, 크게 성공한다. 대성학원 대성 있잖아요. 크게 성공한다. 유충열전, 충과 열을 지닌 인물이다.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 조웅할 때 웅자도 이제 이런 건 다 창작 군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다. 그다음에 충과 열을 지녔다. 이런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어려우면 실존 인물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요거는 실존 인물. 실존 인물.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담계 그 소설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세종대 한글이 이제 보급됐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문소설의 형식이 막 나오죠. 월인석보. 밑에 나오죠. 뭐 여러 작품이 나옵니다. 이 월인석보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이에요. 월인 천강지곡 플러스 석보상절. 이 두 개를 합해놓은 게 월인석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월인, 네. 석보. 그러니까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하셨죠.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 이 말은 뭘까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만 백성에게 비친다는 뜻이에요. 월인 천강지곡이 그런 뜻이고요. 석보상절은 뭐냐면 석가모니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한다. 그게 석보상절이에요. 석가모니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한다. 그게 석보상절인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월인석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월인석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작품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밑줄 쳐볼까요? 거기 그 월인석보부터 쭉 밑줄 쳐가지고 그 금우태자전까지 밑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표적 불교 서적. 대표적 불교 서적이라고만 써놓으세요. 뭐 작품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교 서적이다. 자, 그렇게 필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어떤 뭐 관념 그 요록이라든가 불법 내용이라든가 여러 작품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계 국문소설이 있었는데 둘째 줄부터 볼게요. 임병양란. 이것도 뭔지 알겠죠? 임진왜란과 네. 병자호란을 줄여서 임병양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시기에 여러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수호지나 삼국지나 뭐 여러 작품들이 나온다는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 자, 사회소설과 군담계 영웅소설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허균의 홍길동전. 그러니까 허균의 홍길동전은 가정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정소설인 줄 알아요.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뭐 못하고 이러니까. 근데 가정 이야기 나오지만 사회 개혁하는 이야기 맞죠? 그래서 이건 사회소설입니다. 예전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홍길동전은 무슨 소설인가? 가정소설, 사회소설 했는데 어떤 분 가정소설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소설입니다. 하여튼 사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홍길동 이것도 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홍길동이 어느 지역의 인물인지 혹시 아세요?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홍길동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장성의 인물. 전라남도 장성이라고 있지 않나요? 장성. 예. 장성에 가면요. 이 국문과가 다니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갈 데가. 장성 테마파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말 홍길동이 막 이제 산에서 있었던 산채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몇 조를 막 들여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게 장성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하여튼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나오죠? 한글로 표기됐고 거기 위에서 한 7개 줄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 한글로 표기됐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서민층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균도 대단하죠. 그렇게 한문을 잘 쓰는데 한글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홍길동전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허균이. 근데 이제 허균은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제 허균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 재상이 되려고 했어요. 재상. 그 정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벌열형에 처해져요. 이 허균은. 이 벌열형이 뭐냐면요. 소나 막 말들 막 이런 거 있죠. 소나 말들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 정말 잔인한 형벌인 거예요. 이걸 동서남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열형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거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거열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게 벌린다는 의미로도 그렇게 해서 써요. 벌열이라는 말. 벌이라는 게 낳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죽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지으면 이게 정말 살 데가 못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죽어. 이 대가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그 분입니다. 하여튼 그 나중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허균은 이 홍길동전 외에도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허균이 우리말로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한문 소설도 썼다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손국산인전, 장산인전, 엄처사전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손국산인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손국산인이 누구를? 이게 바로 허균의 시 스승인 손국이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국이달이 서생인 그 서얼이잖아요. 예, 서얼, 스승이죠. 예, 스승인데 서얼 출신이잖아요. 이 손국이달을 가지고 쓴 게 바로 손국산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양반이 이런 거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근데 막 이렇게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허균도 마찬가지고 이랬으니까 또 오늘날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 줄 나오죠. 비범한 능력이에요. 근데 불후해. 자, 아까 무슨 불후? 아까 제가 한자 썼는데 회제 불후. 기억나요? 응? 아까 회제 불후 했잖아요. 재주를 품고 예, 있지만 해제부로. 네. 네네. 잘 알아준 사람 못 만났다고요. 회제 불후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냐 이거요. 엄체사도 마찬가지. 탁월해. 성국산인도 그렇고 다 똑같아. 똑똑해. 그런데 뜻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못을 통해서 세계 개혁의 큰 뜻을 실현시키려는 일사적 존재. 여러분 일사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일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사적 존재. 유일한 선비. 뭐 이런 거. 여기서 일자는 뭐냐면 은둔할 일자예요. 그러니까 은둔한 예. 선비. 그러니까 정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정계에 나가지 못하고 그 은둔한 선비. 그걸 일사라고. 은둔형 선비네. 그렇죠. 은둔형 선비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일사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군담계 한글 소설이 막 본격할 때 이제 그 김만중이 등장을 해요. 귀족 소설, 서민 소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몽자 소설, 몽자류 소설, 몽자라고도 하고요. 여기다 류자를 붙이게 돼요. 몽자류 소설. 그러니까 거기다 몽자 소설 밑줄 치시고 몽자류라고 좀 써놓으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한문본과 국문본 제가 기억나요? 아까 설명드렸죠. 네. 국문이 네. 우리말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문본도 있어서. 그러면 왜 한문본과 국문본이 있었겠습니까? 양반들은 한문으로 읽고 서민들은 국문으로 읽어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군몽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군몽은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구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남해 있잖아요. 남해 여러분 남해 가면 그 뭡니까? 그 남해 유물관인가 남해 뭐죠? 거기에 이제 김만중 문학관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 남해 유배문학관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남해 가면 유배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중 문학관이라고는 따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날이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못 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남해 여러분이 꼭 가시면 독일인 말만 많이 가잖아요. 거기만 가지 마시고 국문학을 전공하시면 여긴 필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유배문학관. 여기에 남해 갔었는데 몰라가. 그러니까 모르셨죠. 그러니까 국문과 다니시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혹시 남해 가실 일 있으면 꼭 바로 여러분 유배문학관을 가보세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가서 설명드릴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구몽이라는 것은 성진과 팔선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9사람의 헛된 꿈이잖아요.
성진과 8. 그러니까 1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군몽이죠. 하여튼 뭐 작품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군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신남정기. 자, 사신남정기는 가정소설이죠. 가정소설 중에서 무슨 형일까요, 이게? 가정소설 두 가지가 있다. 쟁총. 그렇죠, 쟁총형. 이 가정소설은, 자, 써보세요. 계모형 가정소설이 있고, 쟁총형 가정소설이 있습니다. 자, 가정소설. 자, 계모형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콩쥐팥쥐라든가, 콩쥐팥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계모형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홍련 같은 거죠. 이 쟁총형의 대표적인 게 사신남정기.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정말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나와요. 다음 중 뭐 쟁총형 가정소설은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 보실 거니까 말씀드리면 이 쟁총형 이거잖아요. 나머지를 콩쥐팥쥐 장학년도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다른 뭐 여기 계모형 가정소설 작품들을 막 써놔요. 그리고 이런 걸 써놓으면 뭐 이런 걸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쟁총형이구나. 총애를 다투는 이야기다. 맞죠? 그러니까 쟁총형은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맞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쟁총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신남정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작품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이제 9년이 돼서 출산을 못 해가지고 뭐 맞았는데 교씨가 악해서 어쩌고 나오잖아요. 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문소설, 국문소설 나오고 이제 이 고소설의 주제는 그 밑에 단락 윤리강상 맞죠? 윤리 3강 5륜 윤리강상이 뭔지 모르시면 3강 5륜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3강 5륜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요? 애정담이 들어가요. 쭉 내려가다 하면 나오죠. 군담적인 소재를 에워싼 영웅소설, 골격인 주인공의 출세담 진행 과정에서 남녀의 애정담이 삽입이 돼. 그러니까 이게 애정 이야기가 들어가야 재밌지 않나요? 이게 정말 이야기는요. 남자들만의 이야기라든가 여자들만의 이야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주말에 보면 저도 주말에 이거 꼭 보는데 신사와 아가씨 이러면 그 되게 요즘 뭐 임영웅의 노래도 막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녀 간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 진짜 이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춘과 열에 의한 이제 불사이군. 이때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일사자가 아니라. 요 섬길 사자예요. 그 다음에 불경할 때 이 경자는 고칠 경자입니다. 고칠 경자예요. 이거 알아서요? 섬길사. 그러니까 충실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이해가요? 이게 고칠 경자 말고 또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바꿀. 네, 다시 갱자, 다시. 네, 다시 할 때 우리 갱신한다는 거잖아요.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시겠죠? 갱신입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에 영웅 군담 소설 밑에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장풍운전. 그 풍운이니까 풍운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다음에 쭉 가면 여기 충렬전도 있고 소대성 아까 설명드린 거 나오죠? 뭐 그다음에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웅과 관련된 군담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풍운이라든가 소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창작이겠어요? 실존이겠어요? 창작이죠. 그렇죠. 창작이죠. 그 아까 설명드렸죠. 자, 영웅 군담 소설 그 밑에 보세요. 출연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 있었다는 거죠. 18세기에 이제 상업적 성격이 짙은 소설이 향유될 만한 기반. 향유란 말은 마지막에 뭐냐면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리다. 향유란 말이 막 여러분이 고전을 공부하다 나오는데 누린다는 뜻이다. 누리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좀 넘어가고요. 영웅 군담 소설은 다음 단락입니다. 주인공의 변화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눠진다. 이게 또 재밌어져요. 자, 이 부분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전체를 네모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뭔 소리냐면 남성 주인공이 주체가 돼. 여성의 활약이 거의 없어요. 이게 소대성전, 유충열전, 조웅전. 이름부터가 남성적이죠. 여자에게 뭐 대성이라든가 충렬이라든가 웅자를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남성 주인공.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 활약하지만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 게 뭐냐면 권익중전이라든가 유문성전, 보조적 역할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남성 주인공이면 주로 남자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여성이 좀 보조적인 역할 할 때는 약간 중성 이름이에요. 이름 보시면 중성 이름인데, 근데 여자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 여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제 투쟁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이제 이대붕전, 정수정전, 홍계월전 해서 이제 이렇게 여성 그 영웅 그 뭡니까 군담 소설의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도 대봉할 때 요 봉자는 원래 수컷 웅자예요. 그 대봉할 때 이제 그 봉황할 때 수컷 봉황새 수컷이 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이라는 게 봉황새 할 때 봉황 있잖아요. 이 봉이 수컷을 가리켜요. 그럼 이 황은 뭐겠어요? 암컷을 가리켜요. 암컷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 중심적인 게 봉 잡았어. 봉 잡았어. 이때는 이 수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말짱황이야. 말짱황이야. 이럴 땐 암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제 그런데 잠시간 그 봉황가 이 하여튼 대봉할 때 이 봉자는 원래 남성이 그 수컷새인데 이럴 때는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대봉전을 써놓고 이게 남자 이름이니까 남성 주인공인가?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정일술 그 밑에 이제 염정소설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염정소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염정소설 할 때 저도 예전에 이걸 처음에는 염정소설의 염자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염정소설이 그 세 번째 줄에 염정류 찾았어요? 염정류. 그 염자가 한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염자인지 아시는 분? 염정할 때 염자가 뭐냐면요. 이게 분첩을 나타내는 염자.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염자가. 이게 사랑할 염자가 아니에요. 분첩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염자 이거는 상식으로 이제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뒤에 여기 보면 색자가 나오죠. 이렇게 글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색자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풍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색조 화장 같은 거 하면 막 풍성해지잖아요. 이 눈화장하고 막 여기 볼터치하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분첩을 나타내는 염자. 재밌지 않습니까? 염정소 염자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재밌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염정소설은 뭐와 같냐? 애정소설 같아. 지금 벌써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녹화를 했다가 한 번 더 해서 하여튼 오늘 뭐 첫날이니까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어. 한 번만 더 초대를 해서 할 테니까 뭐 혹시 끝나면 한 10분 정도 좀 쉬셨다가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올려놓는 시간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거 염정소설. 그러니까 염정소설은 애정소설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염정소설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귀족적인 염정류와 서민의 염정류와 또 궁녀의 염정류 세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거기다 1번 번호를 좀 매겨주시면 좋겠어요. 귀족적인 염정류가 1번, 서민이 2번, 궁녀